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역선택 방지와 촉박한 준비 시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데 비이재명계 주자들은 불공정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주중부터 국민과 당원의 표심 반영 비중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던 민주당이 결국 주말에야 대선 경선 방식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잠정안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도 구구 세력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선전선 등은 끝나지 않고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는 국민 참여 경선을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기존 선거인단 모집 방식 대신 안심번호를 활용해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층 지지자들이 참여해 결과를 왜곡하는 이른바 역선택 우려를 덜 수 있고 물리적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해온 비명계 주자들 측에선 곧바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측은 경선 당사자인 후보 측과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측도 민주당 경선의 역사와 원칙을 무너뜨린 무림한 경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예비 후보를 포함해 모든 후보가 만족하지 못할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후 후보들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경선 규칙 제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정하며 경선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른바 국민의힘 내 대선 주자 빅4로 분류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다른 당내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오 시장의 표를 흡수하기 위한 경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은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이란 점에서 생각이 같다면 누구라도 돕겠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오 시장을 향해 격려와 함께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오 시장의 가치관이 곧 본인의 공약이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장 관심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예비 경선에서 오 시장을 지지하던 표가 어디로 향할지에 쏠립니다. 오 시장은 강성 보수보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만큼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또는 출마 가능성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1차 컷오프를 열흘 앞둔 주말, 각 주자는 지지자를 만나고 정책 구상을 하며 젠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안 의원은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전 시장을 겨냥해 탄핵 반대파를 향한 견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고 한 전 대표는 이틀 연속 부산 지역을 훑으며 영남 민심 다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신공항을 그냥 공항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부경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서 삼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해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통 보수 지지층이 겹치는 김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나섰습니다. 일자리와 연금, 저출산 같은 청년 정책에 대한 구상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향후 연합전선 구축을 염두에 둔 행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로 협력, 대화, 소통, 다른 후보 누구라도 또 원하시면은 제가 만나 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심도 있는 관계로 진전이 될지 또 마지막 최종의 1대1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생각에 공유되는 부분도 꽤 있죠. 오 시장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각 주자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거로 전망되는데 오 시장이 특정 후보에게 확실한 지지 표명을 할 경우
경선 구도가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인지도가 높은 오 시장의 이탈로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고 중도층 지지세가 분산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이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YTN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일시적 구인 체제를 완성했지만 재판관의 공백 문제는 여전히 헌재 한계로 지적됩니다. 재판관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할 때마다 헌재는 고비를 맞았는데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수기를 거듭하고 있을 당시 일각에서는 심리가 무기한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만약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 내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엔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이 당시 8인 체제에서 자신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실상 선고 시한을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임기 임박과 중요한 사건 선고가 맞물리면서 고비를 맞아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국회 임명 동의안 가결과 헌재의 불임명 위헌 결정에도 권한대행들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면서 더 논란이 됐고 앞으로도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후임이 올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재판관의 공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대행할 예비 재판관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어떤 장치도 없는 겁니다. 헌재도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직무 대행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전무하다며 스스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불거졌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떠나면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사실상 향후 정치 행보를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받아야 할 재판과 수사가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장판사 출신 위현석 변호사를 추가 영입하는 등 재판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위법 수사까지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은 매주 1, 2회가량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인데 재판부의 촬영 불허로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과 별개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군과 경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석방 뒤에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 계엄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광명 지하터널 공사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YTN이 사고 전 터널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기둥 여러 개가 파손돼 있었고 터널 내부 공간이 찌그러지는 등 붕괴 징후가 이미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내부 모습입니다. 아치형 터널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이 여러 개 파손돼 있습니다. 기둥 곳곳이 부러지고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져 내부 철근까지 노출됐습니다. 시행사 넥스트레인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에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터널 구조물이 외부 압력을 받아 원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내공 변이가 발생했다고도 적혀 있는데 사건 초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표현한 지하터널 구조물 균열과는 그 심각성에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들은 거로는 그러니까 싱크홀 정도의 그런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저는 좀 보고를 좀 받았고요. 전문가들은 기둥이 금이 간 균열과 파손이 가지는 심각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자를 투입해 보강 작업을 진행하기엔 이미 위험이 엄중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안반의 무게 자체가 현재 이 터널 쪽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붕괴의 하나의 그 전조 현상인 거죠. 시행사는 이미 터널 한쪽 면이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면서 터널 내부가 변형됐다는 판단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터널 하다 보면 외부에서 이제 받는 힘이 다 다를 수도 있. 터널 내부가 변형된 뒤 전문가까지 투입해 현장을 점검했지만 정작 주변 주민들을 대피시키거나 임시 휴교를 권고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작업자 10여 명은 보강 공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터널이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 붕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비와 추가 붕괴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함과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하늘 높이 뻗어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서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대형 크레인이 사고를 수습하고 실종된 작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3시간여 만에 다행히 20대 굴착기 기사를 지하 30m 지점에서 극적으로 구조했지만 50대 작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간이 넓진 않잖아요. 이 붕괴된 장소에 있을 거니까 거길 벗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 현장 근처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던 탓에 지자체는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때 아파트 주민 등 2,400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거기는 중단됐대요. 저희도 중단된다고 방송은 나왔거든요. 되게 놀랬죠. 예. 일부 지역의 주택과 상가는 물 공급도 끊기면서 급수차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 위험성에 노란 통제선이 쳐지면서 이곳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붕괴 사고로 영업을 쉬어야 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8차선이 무너지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이제 어저께도 취소하도록 하는데 많이 이제 고객분들에서 항의도 많이 받고 붕괴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초등학교에서는 사고 직후 30여 분 만에 교직원들과 아이들이 대피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학교 운동장에 균열이 발견되기도 하면서 관계기관이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 5분쯤 사고 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 작업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이 작업은 비가 잦아들고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재개될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라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협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관세의 하한선은 10%라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불을 지핀 관세 전쟁 여파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지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화한 관세 전쟁에 한 주 내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김없이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플로리다의 사저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내에선 관세를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을 피할 수 없었는데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부과할 관세는 하한선이 10%라고 밝혔습니다. 10% floor, Mr. President. Pretty close, yeah, I would say. Pretty close. There could be a couple of exceptions for, obvious reasons, but I would say 10% is a floor.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채권 시장에서 투매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다 해결했다며 큰 소리쳤습니다. I think the bond market's going good. It had a little moment, but I solved that problem very quickly. I'm very good at that stuff, and I solved it very quickly.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는 중국을 향해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항상 잘 지내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은 노선을 바꿀 뜻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관세라는 위협을 휘두르며 가짜 무역 체제와 기존 질서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미국은 제멋대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은 현지 시간 11일 공지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은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와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적인 기술의 제조를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가 공개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통화 정책을 둘러싼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두 가지 주요 책무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두게 될지 주목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45%로 내다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15%였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최대 7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at means that they'll have to raise their prices on the products. That means fewer people will buy the products, and that means that the factories will have to lay people off. And of course, it's leading to the weakening of the dollar. And according to many economists, a much greater likelihood of a recession. 이럴 경우 원칙대로라면 연준은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세 정책처럼 경기 둔화 원인이 공급 측면에 있을 경우 금리 인하를 통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공급량이 줄고 생산 비용이 올라 가격 상승 압력이 커져 금리까지 내리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We do expect tariffs are going to lead to higher prices, but there's a lot of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about what path this takes. 연준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어 오히려 강한 인상이 필요할 것이란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지금이 금리를 내리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What we're seeing now on the Hill is reduced spending, and so I don't think that the inflationary spiral that we saw last term is a high risk right now.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다음 기준금리 발표는 우리 시간 5월 8일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요란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에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강원 산간과 태백, 평창군, 횡성군, 홍성군에는 오늘 새벽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대 8cm의 눈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비가 잦아들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강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이 3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그제 오후 2시 40분쯤 강원 고성군 현내면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이 어젯밤 10시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 등은 뒷불을 감시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진화대원 3명과 동행 공무원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진화대원들은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육과 운영도 부실하다고 토로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지자체 산불 예방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갑자기 확산한 불길에 숨졌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의 인명피해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 진화 관련 작업 중 다친 소방대원은 36명,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은 23명에 달합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들은 입사 한 달이 넘도록 진화복을 받지 못해 사비로 구입해 입고 산불 현장에 출동하는가 하면 내구 연한이 지나 곰팡이가 낀 헬멧을 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증언이 잇따릅니다. 도입된 지 10년째인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일된 운영 교범도 없고 현장에서 지휘할 때 현장 지휘 교범도 완성된 것이 없고 교육 훈련 체계도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 산불 예방 진화대원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봄과 가을철 몇 달만 일하다 보니 교육도 부실하고 전문성도 갖추기 힘든데 산불과 관련 없는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합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진화 헬기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올해 산불 진화 작업 중 추락한 헬기 2대는 생산된 지 각각 44년과 29년 된 기종이었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 50대 중 34대가 생산된 지 20년을 넘긴 노후 헬기인데 지자체 임차 헬기 역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헬기를 계약하는 그런 형태에서는 노후된 항공기가 계약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대를 확충하는 건 물론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장비 개선 등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과 소방 사이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부산 구평동에 있는 금속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에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인다며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 10시쯤 전남 구례군 토지면에 있는 도로에서 바위돌이 굴러떨어져 SUV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가 앞으로 전복됐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굴삭기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바위돌을 치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 편집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지난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갈수록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이 딥페이크 불법 동영상 제작에도 이용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학교는 물론 초, 중, 고등학교까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딥페이크 불법 동영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신고가 크게 늘어 1년 전보다 무려 227%나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는 96.6%가 여성, 특히 10대와 20대가 92.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불법 동영상 삭제 건수는 30만 건이 넘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등 다른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보다 딥페이크의 증가세는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AI를 잘 다룰 줄 아는 10대, 심지어 그보다 어린 나이에도 사진 합성과 편집을 놀이 문화처럼 향유한다는 겁니다. 최근 유행하는 챗 GPT를 활용한 사진 변형처럼 사진을 넣고 음란물로 변형을 주문하면 AI가 이를 학습하기도 합니다. 실제 챗 GPT를 이용한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놀이 문화처럼 서로 친구도 합성하고 선생님도 합성하다가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지나면 다른 신체 사진을 해서 심지어 그거를 또 딥페이크 제작을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는.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조악했던 합성은 더욱 실제 같아지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들고 연애도 하는 청소년, 청년층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커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일명 러브버그 같은 곤충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넓은 곳에서 대거 출몰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들을 공존 대상으로 인식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서울 서북부에서 대거 발생한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 점점 발생 범위가 넓어지더니 지난해엔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출현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생물이 환경 수용 능력 범위를 벗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대발생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러브버그뿐 아니라 동양 하루살이, 매미나방 등이 주기적으로 대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태 변화가 관련됐을 거로 추정할 뿐입니다. 더 많은 세대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살충제에 대한 내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지고 얘네들이 겨울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일시적으로 대발생한 뒤 급감하는 특징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살충제로 무작정 방제할 경우 천적관계 해충 급증같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한다면 지난해 중국 후난성 사례처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유인제 등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곤충 밀도를 분산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얘들이 대발생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테스트들을 진행을 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그런 LED를 이용한 채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들을 방제 대상으로 보는 순간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거라며 공존을 꾀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둔 주말,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더 안전한 세상이 되길 함께 바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서울 경복궁 인도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대형 리본 모양의 천막까지. 시민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어깨에 노란 나비도 붙였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공간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진실을 밝혀진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안산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가족을 잃은 아픔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조기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낙엽 소리가 나는 이 소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움의 존재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대전 도심에서도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바람개비와 노란 리본 등을 만들며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고 좀 더 사회가 개선돼서 이런 사고가 좀 미리 방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추모 물결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궂은 날씨에 일부 행사가 취소됐지만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금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의 수학여행에 가서 그런 참사를 겪었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느껴서 이렇게 지나가다 들렸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그날을 기억하려는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준다고 하지만 노인이라고 해도 잠을 못 자는 게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노인 5명 가운데 1명꼴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력 운동이 해답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관에서 노인들이 트레이너와 함께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합니다. 92살 할머니는 무게를 들고 땀을 빼면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합니다. It is very, very good. I enjoy it very much. And always after I feel very uplifted. 근력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효과는 더 있습니다. 최근 노인들의 수면에도 근력 운동이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BMJ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노인들의 수면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근력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과 복합 운동이 꼽혔습니다. CNN은 수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수면은 본질적으로 낮 동안 발생한 신체의 마모와 손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근육의 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근육을 회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동작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고 수면 중 새로 배운 것을 연습하게 돼 수면을 촉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게는 60살 이상 노인 절반가량이 졸음 증세를 겪고 있고 5명 가운데 1명꼴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같은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 대사증후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함께 수면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밀어붙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은 5개월 안에 자폐증의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관세 전쟁의 대책을 논의하는 강요회의.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9월까지 자폐증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By September, we will know what has caused the autism epidemic, and we'll be able to eliminate those exposures.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폐증의 원인이 주사일 수 있다며 맞장구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백신과 자폐증의 관련성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고집했던 이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의도가 뻔한 지시였습니다. 이에 반발해 백신 최고 책임자가 사직하기도 했습니다. And I'm not going to directly confront Mr. Kennedy. He'll have to confront his maker for those lies. 전문가들은 몇 년이 걸려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연구를 불과 5달 안에 끝낸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나흘 전 홍역으로 3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홍역이 급속히 확산하고 집단 발병 환자 가운데 95%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은 거로 확인되자 결국 백기를 들은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전까진 영양실조 때문에 홍역이 유행한다거나 비타민 보충제가 치료 효과가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If you think about what the case fatality ratio is for measles, we shouldn't be having 3 deaths with 600 cases. That would probably equal out to 3,000 case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홍역의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며 자화자찬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네, 열풍이 계속되는 트로트,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통할까요? 정통 트로트를 고집하는 가수 송가인 씨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되면 해외에서 트로트로 버스킹도 해보고 싶다는데요. 트로트 여제 송가인 씨를 김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송가인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 이 노래. 심수봉이 후배 가수에게 준 첫 곡으로 화제였지만 힘을 확 뺀 달라진 창법이 더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스타일을 다 빼고 정말 힘을 빼고 말하듯이.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송가인 지킴이 어르신 팬들은 송가인에게 최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제 2의 부모님 같으니까 지켜주죠. 너무 지켜주죠. 행여 배고플까? 팬들이 마련해준 도시락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한테만 오면 그렇게 스태프분들이 살이 쪄요. 그래서 맨날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못하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고마움을 담아 올해 활동 반경을 넓힌 송가인. 전국의 노래교실을 찾아 일타 강사로 나서기도 했는데 첫 웹 예능 도전에도 어색함이 하나 없습니다. 무속인이자 씻김굿 전수조교인 엄마. 어린 시절 편협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송가인에게 엄마는 늘 자랑스러운 존재였고 성공하면 엄마의 단독 앨범을 발매해주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송가인이 부르는 엄마 아리랑엔 더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엄마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엄마 무병장수 청성으로 키워나오 엄마 아리랑. 네, 엄마 생각하니까 이제 울컥울컥하죠. 네. 국악이 출발이었던 만큼 국악교육 축소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직접 마이크를 잡았고 저에게 불이익이 와도 피해가 와도 나서야겠더라고요. 안 좋은 댓글도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감수하고라도 저는 나서고 싶었어요. 네. 지켜야 되니까 우리나라 거잖아요. 네. 언어의 장벽에도 정서를 공감하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K-트로트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가사인지 모르지만 그냥 음악적으로 보고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나가서 버스킹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정말. 정통을 고집하는 송가인에게 짓궂게 발라드 노래 한 소절을 청했습니다. 노래가 어떤 거야? 하하, 어떡하지? 한 번도 입으로 안 내봐가지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 눈부시니까. 가난했던 무명 시절. 머리 장신구를 만들어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돌이켜보면 인생의 많은 것을 배운 시기였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SNS에 올렸는데 팔리지 않은 날에는 그럴 때 또 깨달았죠. 아, 이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 힘들겠구나라는 걸 그때 또 깨닫고. 내숭 없는 솔직함이 스스로 생각하는 매력이고 국민 가수 호칭이 가장 듣고 싶다는 송가인. 이미 국민 가수 아니냐는 질문엔 손사래를 칩니다. 국민 가수가 되고 싶은 거죠. 이미 국민 가수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고 너무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그 무대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트로트 여제. 콘서트 할 때도 스크린 열리기 전에 저도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비장하게 탁 마이크 들고 오늘 정말 잘해야지, 잘해내야지. 장군이 정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송가인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YTN 김정아입니다. 외치면 돼. 그동안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시장에서 우리 조선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에게 강자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 설계 능력과 건조 능력을 입증하며 세계적인 해운 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만 400m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제작이 한창입니다. 컨테이너 2만 4천 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세계적인 해운사인 에버그린사로부터 이런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한꺼번에 수주했습니다. 한 척에 3,870억 원, 척당 수주 가격으로는 최대입니다. 전체 수주 규모는 2조 3,280억 원이 넘습니다. LNG 이중 연료 추진 엔진 등 한오션이 자랑하는 최신 친환경 기술들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한오션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 시장을 지난 2022년 이후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은 중국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강자로 군림한 겁니다. 이번 수주로 차별화된 친환경 설계 능력과 건조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미래 선박에 대한 중국 대비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하여 고부가치 선박을 수주한 것에 큰 의의가 있고 KA조선의 미래 산업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이정표로 생각됩니다. 지난 1월 국내 다른 조선업체도 프랑스 해운사와 15,5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3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 조선업체들이 기술력을 입증하며 세계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봄철 사라진 입맛을 돋우는 데는 알싸한 산나물 한 개 없는데요. 산이 많은 강원도, 제철 맞은 향긋한 산나물 수확이 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늘 겨울일 것 같던 산자락에도 봄이 피어났습니다. 넓은 잎을 활짝 틔운 주인공은 산마늘이라고도 불리는 명이나물. 알싸한 마늘 향이 짙게 배어납니다. 때를 놓칠세라 수확하는 농민 손길은 분주합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햇빛 잘 들고 게다가 향도 좋고 맛있어요. 옹기종기 새순을 세운 눈개승마도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두릅과 인삼, 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로 불립니다. 쫄깃한 식감 덕분에 유독 인기가 좋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곰치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겨울잠 깬 곰이 먹고 기운 차리는 나물이라 웅소라고도 불리는데 널쩍한 잎이 곰발바닥을 닮아 이름 붙었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을 대표하는 산나물 삼총사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인제 산나물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내설악의 큰 일교차와 차가운 소양강 바람을 맞고 자란 덕분에 식감과 향이 뛰어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인제 산나물은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4인 가족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이, 곰치, 눈개승마를 꾸러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봄철 사라진 입맛 되찾아줄 강원도 산나물이 식탁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천년 도자의 도시죠. 경기 여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도자기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개막에 맞춰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길이 500m의 출렁다리도 관광객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싱그러운 봄 향기를 머금은 강바람에 가슴이 탁 튀어옵니다.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현수교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길이 515m, 평균 높이 30m에 이르는 한강 최초의 출렁다리로 남한강의 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높은 데 올라와서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 경관이 예뻐서 한 번쯤 가족끼리 놀러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강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바닥 조망창과 발로 밟으면 유리가 깨지는 듯한 효과가 나는 미디어 글라스가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중앙부엔 연인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프로포즈 존도 설치됐습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엘리베이터도 눈에 띕니다. 어른들이 걷기도 좋고 아이들이 걷기도 좋고 완만하고 하니까 흔들흔들하고 재밌고 경관도 좋고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출렁다리 옆으로는 천년고찰 신륵사와 금은모래 캠핑장이 자리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합니다. 올해 출렁다리 준공을 계기로 관광 원년회로 선포해서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여주를 찾아오게 해서 여주를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이달 말까지 최종 안전점검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 도자기 축제에 맞춰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주된 강수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륙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는 잦아들었지만 강한 바람은 계속되겠는데요. 여전히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항공기나 여객선 운항 여부를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오전 사이 황사가 유입되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밤사이 한기가 남하하며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4도, 대구는 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2도, 부산은 15도에 그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